예,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오늘은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홈플러스 관련 이슈들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워낙 그 관련된 뉴스나 뭐 여러 가지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많이 이렇게 얘기가 되는 MBK의 책임론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 홈플러스 단기 채권에 투자한 그 이제 개인 투자자나 일반 법인들이 과연 이번 사태로 인해서 과연 어느 정도 손실을 볼 것 같은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좀 결론적으로 이제 어쨌든 이 법정 관리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특히나 이제 무담보 채권자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출자 전환이라든가 채무 조정 등을 통해서 어쨌든 손실을 이제 입게 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좀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요 케이스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경험적으로 평균적인 그런 손실률 내지는 채권을 내가 100을 투자했다고 했을 때 100에서 몇 프로의 손실을 보거나 또는 반대로 몇 퍼센트로 회수할 수 있을까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에 비해서 좀 평균적으로 좀 높을 걸로 좀 예상을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이 회사의 어쨌든 그 부채 구조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이 부동산이 담보로 돼 있는 메리츠 그룹의 대출 같은 경우에는 담보가 있으니까 어쨌든 상환 변제 순위가 이제 1순위입니다. 제 최우선 순위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그 일반 이제 리스 채권자 정도 되겠죠. 거기도 어쨌든 그 점포를 담보로 갖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거기도 이제 메리츠 못지않은 이제 우선 변제 순위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담보 채권자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전환상환 우선주 그 결국 RCPS 투자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민연금이 그 중에 상당 부분을 투자한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빚잔치를 해서 채무 조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선은 순서대로 하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반대로 주주는 어쨌든 감자 같은 걸 통해서 주주가 1차적으로 손실을 좀 보고 그 다음이 이제 그 RCPS 투자자 그 다음에 이제 무담보 채권자 순으로 이제 그 손실에 이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만약에 저희처럼 개인 투자자들처럼 무담보 채권자들을 손실을 이제 많이 가게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 전에 순서가 있는 RCPS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무담보 채권자보다도 상한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더 손실폭이 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현실적인 문제가 MBK 입장에서 보면은 과연 국민연금한테 투자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과연 이렇게 손실을 많이 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내가 여기서 좀 약간 손해를 보고 예를 들면 대주주가 사재 출연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MBK가 착해서 그다음에 그런 소상공인은 이제 상거래 채권 먼저 변제해주고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출연한다 이제 표면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연금하고 계속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그런 목적이 의도가 많이 깔려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그 얘기는 못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소상공인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좀 성의를 다하겠다라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쨌든 RCPS 쪽을 어느 정도 많이 이렇게 손실을 이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맞춰주다 보면은 일반 무담보 채권자들도 그에 못지 않은 정도로 이제 상환율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그 결론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쟁점 사항이 될 수 있는 거는 또 이건데, 이제 채권을 이제 무담보 채권을
이제 CP나 전단체를 발행할 때 과연 등급이 떨어질 거를 뭐 인지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발행했냐. 근데 뭐 이게 이제 형사나 뭐 그런 걸로 보면 법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워낙 그 시차가 짧았기 때문에 이제 채권을 그러니까 등급 떨어지기 3일 전에 채권을 발행했는데 너무 시간이 짧으니까 그걸 알고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뭐 심증을 높게 보고 뭐 이제 감독 당국, 관계 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뭐 그 부분은 나오겠죠. 근데 뭐 심증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좀 높고 또 이러한 부분들도 좀 사회적인 비난의 여론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렇게 또 MBK 측에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현재 순위를 떠나서 이 부분도 그쪽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이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슈가 되는 사항 중에 하나는 이거죠. 저희 무담보 채권자 특히 이제 상거래 채무, 매입 채무를 기반으로 유동화 채권을 발행한 투자자들이 이거는 원래 이제 상거래 채권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상거래 채권으로 채무로 인정을 해서 인정을 해달라는 게 이제 그쪽의 주장인데, 근데 이건 뭐 사실 이 부분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설령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그런 몇 가지 이제 법정 관리해서 법원에서 기업 회생 계획안이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되었던 사례를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일반 무담보 채권자하고 상거래 채권자 간에 그게 그 차이가 뭐 어떤 경우에는 아예 제가 조사한 거 몇 개 보면은 아예 그냥 똑같이 예를 들면 뭐 똑같이 출자 전환 50% 나머지는 뭐 이제 그 지연 이게 분할 상환이라든가 이제 지연 상환 뭐지 그런 식으로 똑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약간 상거래 채권자한테 약간은 좀 유리하게 해줬는데 그거는 뭐 예를 들면 출자 전환 비율을 이제 일반 무담보 채권은 50%인데 뭐 상거래 채권은 47%, 한 3% 정도 그 정도 차등을 준 사례는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제 어쨌든 채권자로서 최종적인 이제 변제권, 어쨌든 변제 회수율 측면에서 봐서는 이게 뭐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실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요인들 때문에 또 그렇다 하더라도 크게 이제 뭐 이렇게 걱정할 만한 그런 입장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이제 일반 무담보 채권자들 입장에서. 그래서 뭐 정리를 하면 이번에 그리고 이제 이번 그 홈플러스 사태가 좀 과거하고 좀 여러 가지로 좀 다른 게 어쨌든 뭐 과거에는 이제 법정관리 신청하고 하면 뭐 일반 그 상계 이제 납품업체들이죠. 납품업체들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선 결제를 해준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부분들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법원에서 이제 그 기업 회생 계획이 나오기 전부터 빨리빨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그 이쪽에 관련해서 정치권이라 그런 데서도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뭐 그 이제 무슨 청문회인가요? 청문회는 아니고 지금은 무슨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국회 상임위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모임이나 또 그런 회의 같은 것들이 계속 이제 열리면서 어쨌든 그 홈플러스 측의 여러 가지 유무원 압력이 사회적인 압력이 좀 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또 상당히 초기에 이런 그 뭐 사제 출연에 대한 의지나 규모가 어떻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있던 사례를 보면 하나 사례를 더 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과거에 이제 그 기억하시겠지 모르겠는데 LIG 건설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원래 그 건영이라는 건설 회사가 있는데 LIG 그룹에
인수가 돼서 LIG 건설로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부도가 나서 나중에 이제 또 뭐 다른 그 운명의 길을 걷게 됐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 CP 이제 그 불법 발행 이슈가 있었어요. 여기는 10일 전에 등급 내리기 10일 전에 채권을 CP를 발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홈플러스는 3일 전인데 이거는 10일이니까 더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법 발행에 대한 그 소지에 대한 의심을 받고, 그러다가 보면 그 압력에 못 이겨서 결국에는 뭐 그쪽 그 오너가, 저기 LIG 그룹의 오너분께서 그러면 내가 사재를 털어서 그럼 갖다 주겠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과거에 그 LIG 손해보험이 매각이 됐습니다. 그 자금을 마련해 주려고. 그리고 그게 이제 결국은 KB그룹에 팔려서 지금 그게 지금 KB 손해보험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일반 그 무담보 개인 투자자들도 전혀 손실 없이 전액을 상환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과거 사채 출연이나 그런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뭐 사채 출연, 이게 사채가 출연이 된다는 거는 일단 회사에 새로운 돈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 상거래 이제 납품업체들한테 먼저 순서가 돌아가건 어쨌든 간에 상관없이 회사에 새로운 돈이 들어간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그 회사에 대한 이해관계자들한테 결국은 나중에 돌아갈 만한 몫이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돈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냥 아무런 그런 거 없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서 기회생을 거쳤던 그런 기업들하고는 좀 케이스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이제 현 시점에서 제가 요 사태를 보는 그런 거고요. 혹시라도 그 진행 과정에 그래서 좀 뭐 아주 이거 제가 이제 지금 전망하는 거하고 다른 그런 변수가 생기거나 그런 게 되면은 제가 좀 업데이트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